임승수의 좌변기. 무려 19개의 과목을 배우던 고등학교 시절 이 많은 지식들이 과연 앞으로의 내 삶에서 한 번쯤 언급이라도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국민윤리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열심히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순서를 외우고 절대다수의 절대 행복을 달달 외게 만들던 바로 그 과목. 그때 어렴풋이 들었던 기억이 나는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은, 아직 내 머릿속 어딘가에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조차 못하던 그런 이야기를 현재로 되살려내는 시간입니다. 그것도 무려 아주 재밌게 끄집어내서 공부 한번 해볼까? 하는 어마무시한 마음을 먹게 만드는 이날단 임승수 교수님,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이었잖아요. 네. 예. 사실 그리고 교주는 큰 스승이기도 하잖아요. 아무도 연락이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이 들었어요. 과연 이말단이 실체가 있는 조직인가? 아니면 나 혼자 교주와 신도를 겸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이제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건 그렇고, 아무튼, 첫째가 어린이집을 다니는데, 선생님이 이제, 가정통신문을 보내셨더라고요. 절대 스승의 날에 선물을 보내지 말라. 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선물 준 학부모랑, 안 준 학부모랑 누가 더 마음이 가겠어요. 준 학부모님이야. 그렇죠. 돈 가는데 마음 가는 게 유물론 아닙니까? 우리 철학 공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제 책 사주시면 제가 여러분한테 감사하고 좋아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치가. 그래서 거절할 수 없는 선물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이걸 거절하면 째짠 인간이 될 것 같은 그런 선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동네 슈퍼마켓 가서 19,000원짜리 페레로 로세 아시죠? 네. 그 동글동글한 거. 네, 제가 좋아하는 초콜릿. 그거 좋아하시나요? 네. 저도 언제 한번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19,000원짜리 해가지고 이제 애기 가방에 넣어가지고 보냈더니 잘 먹었다고 답이 왔습니다. 그거를 돌려보내면 자기들도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갈리게 되는 거예요. 페레로 로세 준 학부모와 안 준 학부모. 당연히 차이가 나죠. 예? 그런데 아무튼 어린이집 선생님도 페레로세를 받았는데 제가 아무것도 못 받았다 이거예요. 기본적인 저는 받았는데. 받으셨어요? 네. 더 짜증나네. 예? 유물론 철학을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근데 이말단 신도분들이 너무 관념론에 치중되어 있는 것 같아, 지금. 예? 예? 물질이 그건 선생님이 유물론 강의를 제대로 못해서가 아닐까요? 아니에요. 예. 신심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물질이 만물의 근원이에요. 저는 만물의 근원을 추구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전면적인 책 세탁을 제가 부탁드립니다. 예. 5월 9일에 재고 확인을 해보니까 원숭이도 이해하는 마르크스 철학 1071부 남아있어요. 이거 다 털기 전에는 인쇄가 안 들어와요. 여러분 부탁드릴게요. 절망적이에요. 애들은 쑥쑥 크고 있는데. 예? 종교가 그냥 종교 자체가 폐절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예? 1000권이 넘게 남았어요, 재고가. 그러니까요. 1세를 몇 권 찍으셨길래. 사실 이게 5세째거든요. 선생님. 예. 욕심도 많으시네요. 5세째면은 교단을 운영하는데 좀 자금이 많이 들어요. 야, 엄청나게 인기 많은 책이네요. 자, 여러분 인기 많은 책 날이면 날마다 오는 책이 아닙니다. 예. 원숭이도 이해하는 마르크스 철학. 예. 우리 임교주님 책입니다. 1000권 넘게 남았대요, 5세가. 예. 그거 털어야지 인쇄 들어온다고 합니다. 예. 제나 엄마님, 전 마르크스 철학 지난주에 샀어요. 이러고. 예. 감사합니다. 기억하시겠네요. 예. 스승의 날 기념으로 한 권 더 구입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선생님, 이제 그만. 예. 죄송해요. 너무 과도했던 것 같습니다. 예. 저희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승의 날 선물을 못 받으니까 조금 박탈감이 있어서 조금 올해 좀 도입부를 심하게 들어갔던 것 같아요. 뭐라도 받았으면 안 그랬을 텐데 좀 서운하더라고요. 근데 5월 13일 날 학부모들, 금천구 학부모님들 만나셨잖아요. 예. 어떠셨어요? 제가 홍보를 잘 못해가지고. 네.
7시에 시작하는데 6시 시작이라고 제가 말씀드려서 6시부터 와 계신 분들이 계셨대요. 강원도랑 뭐 이런 데서 오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좀 죄송했어요. 네. 근데 좀 거기는 오붓한 자리여서 적당히 이제 그 금천구 분들이랑 그리고 이제 멀리서 오신 분들이 적당하게 이제 제가 또 강연하고 그날 뒤풀이가 끝내줬어요. 제가 그 학부모 전문 킬러거든요. 그래서 그날 아주 그냥 그 제 명언이 하나 탄생했습니다. 제가 이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딱 이러면서 얘기한 것들이 학부모님들 염장을 다 질러가지고 충격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날. 아무튼 잘 되게 재밌게 즐거운 시간 보냈어요. 네, 그 우리 임승수 선생님의 얼굴을 보는 대가로 제가 이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라는 엄청난 정보를 얻을 수 있답니다, 여러분. 앞으로 예. 임승수 교수님을 직접 아련하는 기회가 생기면은 다른 거 다 제껴두고 일단 달려가십시오. 그러면 무언가를 얻고 오실 겁니다. 그러면 서로 약점 잡히는 거죠? 그렇겠죠. 네, 저도 문희정 아나운서님의 뭔가를 알고 있습니다. 서로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뭘까요? 여기서 터뜨리면 서로 피차일반 방송 접어야 돼요. 예. 우리 신사협정으로 가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더 속아봐야 정신 차리실 건가요? 네? 이제 그만 당할 때도 됐잖아요. 중고차 팔 때만큼은 차넷이 제가 받고 팔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중고차는 차넷, 가격 비교 차넷. 우와, 전국 400명의 전문 딜러에게 무료로 내 차를 평가받을 수 있네. 국민TV 여러분 차를 차넷에서 제대로 평가받고 보상받으세요. 내 차 팔 때 차넷, 제가 받네 차넷. 우와, 내 차 제가 받고 친구 친지 모두 함께 차넷에서 팔고 주유 쿠폰 받고. 중고차는 차넷. 비교할수록 올라간다. 차넷 내 차 가격 비교 서비스. 1688-8249 1688-8249를 눌러주세요. 옥션 모터스에서도 차넷을 만나보세요. 난 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찢겨 남루하여도 내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꿈.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합시다. 그리고 진상규명을 요구합시다. 나 혼자의 목소리만으로는 안 됩니다. 함께 외칠 때 큰 메아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5월 17일 토요일 저녁 6시 서울 청계광장으로 모여주십시오.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여망, 민주주의 회복과 언론개혁을 위한 강력한 의지, 시민들이 함께 모아 큰 힘으로 만들어냅시다. 5월 17일 토요일 저녁 6시 잊지 마세요. 네, 여러분께서는 국민라디오 임승수의 좌변기에 오셨습니다. 내일입니다. 5월 17일 청계광장 6시입니다. 온 국민이 함께 모여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추모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국민TV도 함께합니다. 저희 정말 오랜만에 저희 천막이 나갈 것 같고요. 생중계 라디오를 통해서 할 것 같습니다. 김용민 PD와 제가 현장에 나갈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전에 6시 전에는 우리 정승주 아나운서가 스튜디오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 있을 예정이니까요. 많은 분들 집회 현장으로 오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안 되시는 분들은 국민 라디오를 통해서 그 현장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느끼시면서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마르크스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어렵다고 하면서도 재밌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다행히 그래도 그 어렵기
또 한데 재미도 없으면 이제 이 방송 접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둘 중에 어쨌건 쉽진 않더라도 그래도 좀 어설픈 개그라도 재밌게 봐주시니까 오늘도 사실 조금 어려운 내용이어서 좀 도입부를 제가 과도하게 개그 모드로 들어가 봤는데 오랜만에 그래도 좀 어떻게 오늘 할 내용도 잘 좀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조금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네. 오늘은 역사 유물론에 대해서 할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요. 역사라고 하는 현상을 변증법적 유물론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분석하는 것이라고 이제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뭐 따로 제가 변증법이나 유물론에 대한 얘기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전 강연에서 2회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으니까. 근데 우선 역사라는 그 현상을 보는 관점이 한 가지가 아니라는 점부터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동양 고전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마천의 사기를 보면 이게 이제 기전체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기전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그 앞부분에 보면 항우 본기라든지 뭐 진시황 본기 이런 부분은 왕의 어떤 그 왕을 시대 순으로 몇 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왕조를 중심으로 이제 역사를 서술한 것이고 나중에 나오는 열전, 이 사마천의 사기 뒷부분에 나오는 열전은 그 중에 이제 좀 주목할 만한 인물들의 삶을 이제 담아낸 건데,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이 사기, 역사서를 이렇게 쓴 이유는 이 사람의 사관이 왕조를 중심으로 이 역사라고 하는 걸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역사서를 쓸 때 왕조를 중심으로 해서 기전체로, 편년체 우선 기에서는 편년체로 연도별로 이렇게 왕의 행적 같은 걸 쓰고 나중에 이제 특정한 인물 몇 명의 행적을 담고. 그러니까 그 당시 중국 사람들은 역사를 그런 식으로 보는데 익숙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런 영향을 받아서 삼국사기나 고려사 같은 것이 그런 어떤 기전체의 그런 어떤 구성을 띠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시각도 또 있어요. 종교적 역사관, 특히 이제 기독교적 역사관 같은 것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신 야훼가 이제 세상을 창조한 이 신 야훼가 이제 이끌고 나가서 뭔가 이제 구원을 해내고 나중에 이제 독생자 예수가 와가지고 세상을 뭐라고 하죠? 그 미리 붙어 있는 죄악을 뭐라고 하죠? 원죄. 그래, 원죄로부터 이제 해방을 시키고 보면 이제 기독교적 역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과 끝이 있어요. 그래서 시작은 신이 이제 세상을 창조한 것이고 끝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같은 데 나오는 어떤 종말. 예? 그래서 이렇게 역사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신의 섭리가 구현돼 나가는 과정, 시작과 끝이 있는 과정으로 보는 이런 종교적 역사관도 있을 수가 있고,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또 어릴 때 뭐 책과 위인전 같은 거 읽으면서 일반적으로 또 역사를 위인들의 어떤 업적에 쌓인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곧 역사다. 이런 사람들을 보통 우리가 이제 사이비 교주라고 하잖아요. 짐이 국가다 이후에 내가 곧 역사다. 예. 예. 이분들은 이제 보통 자기를 통해서 구원이 되고 세상이 역사를 완성한다는 얘기를 하시죠. 예. 뭐 저도 거기서 크게 벗어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임 교주님. 네. 이분들의 특징이 진짜 헌금을 기가 막히게 걷습니다. 대단한 분들이에요. 듣고 있다 보면 막 주머니에서 돈을 찾아서 꺼내게 되나요? 저도 나름 이제 책 세탁 전문으로서 헌금 걷는데 일가견이 있긴 한데 이분들은 아예 대놓고 교인들 수입 일부를 정기적으로 상납받으세요. 그냥 본인이 역사기 때문에. 뭐 이런 시각도 있고 아니면 아예 허무주의적 역사관이라고 해야 될까?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살다가 그 우연들이 겹쳐서 일어나는 일이 그저 역사일 뿐이다. 아무런 뭐 거기에는 어떤 가치도 없고 어떤 뭐 필연성도 없고 이렇게 사실 역사를 보는 다양한 관점이 있는데 그럼 여기서 역사 유물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양한 관점 중에서 역사라고 하는 현상을 변증법적 유물론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분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유물론적으로 본다, 변증법적으로 본다라는 얘기는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식으로 그 변증법적 유물론의 시각으로 역사를 보게 되면 굉장히 독특한 것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뭐냐면은 역사가 변화 발전하는 법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역사가 변화 발전하는 법칙. 여기서 이 법칙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솔직히 역사라는 단어와 법칙이라는 단어가
과연 서로 연관이 있겠냐 싶다.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법칙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예를 들어서 뭐 중력의 법칙 뭐 이런 게 있을 때는 중력의 법칙은 두 물체 사이에 이렇게 서로 당기는 힘. 예를 들어서 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든지 두 개의 질량의 곱에 비례한다든지 뭐 이런 게 법칙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법칙이란 걸 보면은 무조건 관철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는 중력이 싫어하면은 안 땡겨지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무조건적 관철이고 예외가 없는 거. 보통 그렇죠. 우리가 이런 것을 법칙이라는 용어를 써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사실 역사라는 거,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사회라는 걸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잖아요. 생각도 다양하고 그 생각이 다양한 만큼 행동하는 방식도 다양하고 다들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데 그런 행동들이 쌓인 결과가 어떻게 보면 사회고 역사인데 어떻게 그런 것에 법칙이 있을 수 있을까? 그것도 무조건적으로 예외 없이.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변수가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법칙이란 걸 찾을 수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역사의 법칙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조금 유보하시고 제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보시면 제가 예전에 자본론 강의를 하면서 자본주의적 인간형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했던 적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주로 뭐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구조가 우리의 의식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사실 그 문제가 지금 제가 얘기하는 역사 유물론의 법칙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회적 의식이라는 단어를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사회적 의식.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회적 의식. 사회적 의식. 네. 이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그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 환경에서 살면 생각이 비슷해진다는 얘기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이 전부 다 저의 노예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주 흉폭하고 난폭합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무하나 막 매질하고 지금 앞에 문희정 아나운서가 있는데 제 노예이기 때문에 문희정 아나운서의 월급도 다 제가 뺐고 예. 월급 얼마 되십니까? 안 돼요. 예. 예. 월급이 많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그것마저 이제 제가 다 뺐고 말이에요. 예? 이렇게 제가 여러분을 막 학대하고 착취하고 그러면 당연히 문희정 아나운서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두가 저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합니다. 싫어할 거 아닙니까? 예?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유전자 구조를 가지고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신기하게 저라는 사람을 싫어요. 대부분 다 싫어하게 돼요. 그러네요. 이게 바로 사회적 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노예로서 여러분을 막 부리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중력 같은 거죠. 이 중력장, 제가 여러분을 괴롭히는 이 노예제 속에서는 여러분이 노예 주인을 싫어하게 되는 것. 좋아하는 이상한 사람도 있을까요? 계시는 있죠. 또라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매질을 더해주죠. 제가. 그렇게 즐거움 더해주겠다 이러면서. 근데 아무튼 이런 예뿐만 아니라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런 자장 안에 있어요. 이미 뭐냐면 세종대왕이 찍힌 종이 쪼가리를 우리나라에서 안 좋아하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돈을 다 좋아해요. 솔직히 지자고요. 문희정 아나운서님 돈 좋아하시잖아요. 네. 저는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좋아하는 걸 넘어서서. 저도요. 네. 다만 돈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다 보니까 이렇게 살 뿐이지. 맞습니다. 근데 아무튼 대부분 다 돈을 좋아하는데 왜 이렇게 약속이나 한 것처럼 세종대왕이 찍힌 종이 쪼가리를 좋아하게 되느냐. 우리 사회 구조를 보면은 이 화폐라는 것을 통해서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의식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바로 이런 식으로 사회 구조라고 하는 일종의 중력장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되면 사람들이 다양하다 하더라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게 되거든요. 바로 이런 거시적인 관점, 시각 속에서 우리가 역사의 법칙을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제 얘기를 들어가서 실제 한번 프랑스 혁명이나 이런 구체적인 예를 이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가 조금 이제 다른 얘기를 또 드리려고 그래요. 우선 제가 이제 누차 말씀드렸지만, 역사 유물론이라고 하는 것은, 변증법적 유물론의 관점에서,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의 역사를 보는 건데, 거기서,
사실 보면은 이 물질적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 다양해요. 예를 들어서 가야에는 철광석이 많이 났잖아요. 그죠? 네. 가야에는 철광석이 많이 나니까 그 철광석이 많이 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어떤 뭐 습관이나 의식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주도에는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집의 지붕이 낮아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살게 되는 문화가 달라지고 네. 예를 들어서 잉카 문명 사람들은 주로 옥수수를 먹고 살았으니까 그 사람들이 믿는 신이 옥수수 신이었어요. 그 사람들의 주식이 옥수수기 때문에 어떤 신, 관념이 그 옥수수를 대변하는 신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반도국이고 가만히 보면은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우리 어떤 관념에 그 영향을 끼칠 물질적 조건들은 굉장히 다양해요. 변수도 많고.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 사회를 역사 유물론적으로 보려면 그 다양한 물질적 조건을 다 탐구해가지고 해야 되냐? 그럼 사실 너무 변수가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 예를 들어서 이런 함수가 있다고 해봅시다. x 10승 더하기 x 더하기 x분의 1 더하기 x 5승분의 1. 이게 어려운데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x가 2보다 큰 영역에서 간단하게 여러분 그 x 5승분의 1은 그 x가 2보다 큰 영역에서는 큰 수예요, 작은 수예요? 굉장히 작은 수죠. 왜냐면 분모가 엄청 커지니까. 그러니까 fx라고 하는 함수값을 구할 때 x 5승분의 1은 사실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x 10승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수가 되잖아요. x를 그렇죠. 10번 곱하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함수값 fx를 근사치를 구할 때 정확한 값은 아니더라도 근사치를 구한다면은 이 네 가지의 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x 10승일 거예요. 그렇죠. 이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 것을 들여다볼 때 역사의 일을 만드는 물질적 조건을 들여다볼 때 바로 이 x 10승처럼 핵심이 되고 뭔가 가장 중요한 물질적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 물질적 조건을 보고 우리가 역사를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막스가 얘기한 생산력과 생산 관계라는 겁니다. 생산력과 생산 관계. 예, 생산력과 생산 관계. 생산 관계는 제가 자본론 강연할 때도 얘기했지만 그 사람들이 생산을 하는 영역에서 맺는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뭐 노예제 사회에서는 노예와 노예 주인의 생산 관계가 있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자와 자본가의 생산 관계가 있듯이 막스는 이 생산력과 생산 관계가 역사의 변화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이 둘 생산력과 생산 관계의 모순 뭔가 변화 발전의 원동력은 모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변증법. 그래서 이 생산력과 생산 관계의 모순이 바로 역사를 변화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생산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죠. 이 생산력은 막스가 얘기하기로 이 두 가지로 나뉜다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가 노동력, 사람이 있어야 생산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사람들이 도구가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생산수단. 생산수단. 이렇게 노동력과 생산수단으로 이 생산력이라고 하는 것이 구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우리가 생산력이 발전했다 할 때는 새로운 어떤 도구, 기계가 개발된다든지 할 때 생산력이 발전하잖아요. 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분업 체계나 어떤 협업처럼 노동력의 조직이 바뀔 경우 생산력이 또 증가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생산력은 노동력과 생산 수단에 생산 수단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건데 이 두 가지 생산력과 생산 관계의 모순이 역사의 변화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부터 조금 구체적인 예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부터 할 얘기가 진짜 중요한 얘기거든요. 오늘 하는 얘기가 조금 어렵긴 한데 차분히 들어보시면은 굉장히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요, 저는 선생님이 예. 처음에 자본론 강의하실 때부터요. 예. 그런 멘트를 자주 하셨어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조금 어렵긴 한데 중요한 얘기니까 좀 들어보시죠. 이런 식의 멘트를 많이 하셨는데 예. 만약에요. 예.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어려운 얘기인데 라는 멘트를 하지 않고 하는 것과 예. 그 멘트를 먼저 던져주고 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사실 늘 일었어요. 사실 뭐 그런 제가 이제 한번 호흡을 가다듬는 것도 있고요. 네.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 출장 어렵게 가면은 또 부담이 되시니까 이쯤에서 한번 이게 어렵지만 그래도 목적지가 다 왔으니 조금만 힘을 내서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용기를 북돋는 것? 그러니까 정말 선생님이 네. 어렵다고 얘기를 해서 그래 어려운 내용이야 라고 우리가 겁을 먹는 게 아닐까. 아예 어렵다라고 말을 안 해버리면 이게 어려운지 쉬운지에 대해서 아예 그 규정 자체가 개념 자체가 잡히지 않으니까. 편하게 들으실 텐데. 그러니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제가 입버릇처럼 사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강연을 하는 입장에서 사실 심적 부담이 있다 보니까 제가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앞으로는 오히려 안 하는 게 좋을 수도 있겠네요. 문희정 아나운서 말씀 들어보니까. 네. 그래서 그냥 들으시는 분들은 선생님 얘기니까 어려운 부분 나면 꺼야지라고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계속 들어야 되는데 어렵다고 그러면 일단 부담이 돼요. 그럴 수 있겠군요. 왜 수업 시간에 그런 경우 공부 잘하셔서 없겠구나. 저희 같은 보통 학생들은 선생님이 어렵다고 그러면 갑자기 긴장되거든요. 예. 저는 공부를 워낙 언제부터 잘하셨어요? 저는 언제부터 잘하셨어요? 공부 못하는 애들 마음 알기는 하세요? 예, 저는요 항상 탑 오브 탑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솔직히 모릅니다. 이재용 씨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삼성전자 부회장이신 이재용 씨가 자기는 셀러리맨의 마음을 모르겠다.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서 제가 비슷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간혹 할 때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농담이에요. 진담으로 들으시지 마세요. 이거 참 이런 얘기 하는 저도 사실 민망합니다. 예. 아니 여러분 한 템포 쉬어가자는 의미였고요. 우리 뽀민 아빠님은 오히려 어렵다니까 더 집중해서 들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고. 그런 분도 있으시고요. 예.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예. 네. 아무튼 이 생산력과 생산 관계의 모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지금부터 서양 중세 사회의 서양 중세 봉건 사회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이 서양 중세 사회라고 하는 것은 이 사회의 생산력을 한번 들여다보죠. 주로 토지를 중심으로 농사를 지어가지고 먹고 사는 수준의 삶이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토지가 생산력의 핵심이었어요. 그 사회는. 그리고 토지가 생산력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 생산 관계라는 것은 어떻게 형성이 되냐? 이 생산력의 핵심은 생산력의 핵심인 토지를 소유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로 당연히 나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토지를 소유한 자는 지주 계급이 되고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자는 그 지주 계급의 땅을 부쳐먹고 사는 농노가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한 사회, 한 어떤 봉건 사회에는 그 사회를 특징을 짓는 생산력과 생산 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되게 되고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그 봉건 사회의 생산 양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회에서 농사를 짓다가 아무래도 농사에서 새로운 기술도 개발하고 물도 대고 물레방아도 하다 보면은 처음보다 더 많이 농사의 소득을 올리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예전보다 좀 남는 잉여 생산물이 많이 생기게 되고 이 남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만든 것과 교환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부에서 서로 교환을 하는 상업이 성행하다가 이 장원이라고 하는 이 경계를 벗어나서 다른 영토의 사람들과도 교류를 하게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대항해 시대처럼 항로를 개척해서 저 멀리 있는 사람들과도 남는 물건을 교류하면서 더 많은 부를 얻게 되겠죠. 이 상업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상업 활동을 하다 보면은 또 이 남는 물건을 팔아가지고 돈을 버는 게 쏠쏠하다 보니까 아예 그냥 남는 물건을 이렇게 상거래할 게 아니라 사람들을 모아서 이걸 전문적으로 만들게 해가지고 좀 더 많이 생산해서 팔면 더 많이 돈을 벌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상업의 발전이 공업의 발전을 추동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상공업이 발전을 하게 되거든요. 바로 이것이 뭐냐면은 중세 봉건 사회에서 새롭게 생기는 상공업이라는 새로운 생산력이 되는 거예요. 아까 주로 봉건적 생산력에서는 토지를 중심으로 한 농사 수준이었는데 상공업이 발전하면서 그 내부에서 상공업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생산력이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생산력과 상공업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생산력과 기존에 있는 낡은 생산 관계, 아까 말씀드렸던 토지를 중심으로 지주와 농노로 갈리는 이 생산 관계 있잖아요. 상공업, 새로운 생산력과 이 낡은 지주 농노제의 낡은 생산 관계는 서로 필연적으로 충돌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상공업자들은 이제 뭐 매뉴팩처라든지 공장제 수공업을 이렇게 돌리려면은 자신들을 위해서 일할 자유민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노동력을 제공해줄.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분제도에 의해서 농노로 묶여 있으니까 네. 이 낡은 신분제도, 그 소위 말하는 그 봉건적인 신분제도는 어떻게 됩니까? 이 새로운 생산력, 상공업에는 맞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 서로 충돌이 되고 이 봉건적인 토지 소유 제도도 그래요. 지주들이 자기 땅을 이렇게 팔거나 하지 않잖아요. 자기 대대손손 신분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데 부르주아들은 땅을 구해야지 공장을 짓고 자신들이 더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매매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봉건적인 토지 소유 제도 하에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개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봉건 사회에서 성장한 상공업이라고 한 이 새로운 생산력이 기존에 있는 낡은 생산 관계와 모순과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이것이 이데올로기와 사상 차원에서는 봉건적인 신분제와 새로운 공화주의제의 어떤 평등 사상으로서 서로 충돌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새로운 생산력과 낡은 생산 관계 사이의 모순. 이것은 결국에 그것을 대변하는 이 계급, 기존에 있는 귀족 계급과 부르주아 계층 사이의 계급 투쟁으로서 이제 비화되는 거죠. 둘 사이에 충돌이 생기고 둘 중에서 결국에는 부르주아 계층이 계급이 이기면서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생산력과 낡은 생산 관계의 대결에서 무엇이 이기는 거죠? 새로운 생산력이 이기는 네. 거죠. 그러면 새로운 생산력이 이기게 돼서 부르주아가 권력을 잡게 되면 낡은 생산 관계를 깨트리고 거기에 새로운, 그러니까 상공업에 맞는 새로운 생산 관계를 도입하겠죠. 그것이 바로 뭐죠? 임노동 관계, 자본주의적 자본가와 노동자의 임노동 관계를 도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죠? 상공업에 맞는 새로운 생산 관계가 형성되면서 결국에 사회가 어떻게 되는 거죠? 바뀌게 되는 거죠. 맞아요. 네, 이런 식으로 이 사회가 알고 봤더니 먹고 사는 문제. 사실 먹고 사는 게 하늘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사느냐가 갈리고 그것 사이에 서로의 충돌 속에서 사회가 어떻게 된다? 변하고 발전한다는 것을 막스가 생산력과 생산 관계의 모순이라는 것으로 밝혀낸 것이죠. 그 외에 정말 이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기본이고 사실은 그게 다다라고 얘기하는 대사가 있잖아요. 예. 웰컴 투 동막골에 그런 대사가 나와요. 어떤 그런가요? 촌장님한테 그 인민군 장교가 물어보죠. 어떻게 해서 인민들을 이렇게 잘 다스리냐. 그랬더니 딱 한마디 하시죠. 뭘 많이 먹여야지. 그렇게 표현을 하시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입으로 뭐가 들어가야지 우선 생명이 유지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뭐 애들도 키우고 그러면 애들도 또 먹어야지 생존을 할 거고 다른 무엇보다 가장 우선적이고 선차적인 것은 살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는 것과 결정적으로 이제 있다는 것이 바로 생산의 문제인 것이고 바로 그것이 알고 봤더니 역사와 사회가 변화 발전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막스가 밝힌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변증법의 세 가지 법칙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립물의 통일과 투쟁, 양질 전화의 법칙, 부정의 부정 법칙. 가만히 보면 이것이 다 이제 연관이 돼요. 대립물의 통일과 투쟁 법칙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생산력과 낡은 생산 관계가 같은 시공간 안에 존재하면서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고 양질 전화의 법칙은 거기서 새로운 상공업이 뿅 생겼다고 해서 그게 갑자기 변화가 되는 게 아니라 양적으로 계속 그 상공업이 커지고 축적돼도 어쨌건 질적 전환이 한동안 일어나지 않잖아요. 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 이것이 그 서로 간의 충돌 속에서 정치 권력이 바뀌는 그 질적 도약을 통해서 그 시대가 봉건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로 순식간에 바뀌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양적 축적이 질적 전환하는 방식으로 이제 바뀌는 거고 부정의 부정 법칙은 좀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막스가 얘기했던 이 변증법적 유물론의 시각으로 보면은 역사와 시대가 변하고 발전하는 것도 이렇게 과학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런 역사의 법칙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렇게 받아들인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중요한 것을 고민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도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역사가 변화하고 발전하는
그 과정에 과도기적인 것으로 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 자본주의 사회도 역시 역사가 변하고 발전하는 것이 생산력과 생산 관계 사이의 모순 속에서 변화 발전하는 거라면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생산력과 생산 관계 사이의 모순 관계를 파악해낸다면 이 자본주의 사회가 미래에 어느 사회로 이행할 것인지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죠. 이런 어떻게 생각까지도 이제 있다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사실 막스가 이런 고민 속에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사상을 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프랜시스 후쿠야마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후쿠야마. 예, 이 사람이 쓴 책이 역사의 종말이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뭐 저는 읽어보지는 않았는데요. 이분도 젊을 때 막시스트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역사 유물론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역사 유물론을 공부했으니까 이 역사의 종말이라고 하는 용어를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가 역사의 종착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본주의는 이 속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유연한 곳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모순도 없다. 모순이 없으니까 당연히 더 이상 변할 여지도 없고 인류가 드디어 역사의 종착지에 왔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저로서는 좀 반박하고 싶은 얘기인데 어쨌건 이게 굉장히 떴어요 한동안. 사실 이거를 행복해할 사람들은 기득권층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기득권층들이 이 사람들을 많이 다뤄준 거예요. 이 사람을 강단에서 세워주고 보수 언론에서 얘기를 해주니까 이제 뜨는 거죠.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뜰 수 없다. 왜냐? 저는 돈 있는 기득권층에 붙어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좋아할 만한 얘기를 해주지 않죠. 그렇죠. 예. 아무튼 그렇게 떴는데 사실 막스는 이제 이 사람과 완전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도 그 내부에 모순이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회로 이행할 충분한 그 동기가 그 내부에 있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히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기인하는 생산력과 생산 관계의 모순일 텐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막스는 생산의 사회적 성격과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가 모순과 갈등을 일으킨다고 봤습니다. 말이 정말 어려워졌어요. 이거는 여러분도 한번 적으실 필요가 있어요. 생산의 사회적 성격 한번 적어보세요. 생산의 사회적 성격과 그다음 또 하나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 이 두 가지가 모순과 갈등을 일으킨다고 봤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이것도 제가 좀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역시 생산력이 꾸준히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회도 기술 발전이 있으면서 계속 이제 생산력이 꾸준히 발전을 하게 되는데,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력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생산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개별 공장의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성격이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큰 공장을 하나를 지으면 산업공학이라고 하는 그 학문이 있을 정도로 공장은 굉장히 계획을 잘 세워서 운영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컨베이어 벨트에서 인력만 잘못 배치해도 한쪽에서 병목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거기에 물건이 막 적체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인력을 재배치해야 되고 그 인사팀엔 얼마나 놓을 것인지 회계 총무 쪽엔 얼마나 놓을 건지 이거를 전체 회사가 돌아가는 모양새를 따져서 계획적으로 잘 운영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사회 이 산업이라는 것도 점점 다각화되고 분업화되면서 산업 분야도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그리고 이것들이 서로 분절된 게 아니라 유기적으로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자동차 회사 하나가 있어도 거기에 수많은 부품 업체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사회가 분업화되고 하면서 사회 전체 차원에서도 이 개별 회사가 돈 잘 벌어서만 되는 게 아니라 다른 회사들이나 이런 다른 어떤 사람들이랑 연관 속에서 생산이 되는 성격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한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소유권도 그래요. 점점 회사라고 하는 것이 한 개인이 돈을 대기에는 너무 커져가지고 주식회사라고 하는 것을 도입을 해서 수많은 사람의 어떤 재원을 모으지 않는 이상 회사 운영이 힘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유관계도 한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공동 소유격인 그런 주식회사가 대세가 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사회의 어떤 생산의 성격이 개별적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성격이 강해지고
그리고 회사의 소유에 있어서도 한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공동 소유하는 성격이 강해지고, 그리고 특히 어떤 공공부문 있잖아요.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전기라든지 수도 이런 것은 공공재.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공재로서 국가가 국유기업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네. 이렇게 갈수록 뭐라고 해야 될까? 생산에 있어서 사회적 성격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건 생산력이 더 발전할수록 더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예전보다 생산력이 더 발전할수록 사회가 더 연관이 되고 더 이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기업의 어떤 자본가들이나 이 재벌들이 하는 행태는 어떠냐면은, 이 사람들은 공공 부분을 싫어하잖아요. 그죠? 이분들은 어떤 기업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분이 흩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돌려가지고 돌려막기 같은 식으로 막 편법으로 자금을 동원해서 회사를 자기가 통째로 이제 다 통제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삼성도 그런 식으로 재벌이 모든 걸 다 통제하고 있고, 이렇게 한 개별 어떤 자본가나 소수의 사람들이 이 사회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걸쳐 있는 이 재원이나 이 생산 수단을 어떻게 합니까? 개별적 차원에서 통제를 하게 되잖아요. 이것은 이제 뭐냐면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의 성격이 강화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생산 양식의 특징은 뭐냐면은 생산 수단을 자본가가 배타적으로 소유한다는 것에 기반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점점 생산력은 늘어나서 생산의 사회적 성격은 강해짐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는 기득권과 자본가 계급들은 자신이 어떤 생산 수단을 배타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이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낡은 생산 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서로 충돌을 하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충돌을 하게 되냐면, 생산의 사회적 성격이 늘어나니까 그것을 대변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경제적 민주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공공 부분이 더 확대가 돼야 된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이 늘어나야 된다. 협동조합적 기업이 늘어나야 된다. 뭐 국민 TV 같은 게 더 생겨야 된다. 막 이런 사회적 성격을 가미한 경제가 더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목소리를 낼 거잖아요. 반면에 이 낡은 생산 관계를 부여잡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자기 몫을 더 늘리고 싶으니까 민영화를 하고 싶겠죠. 그렇죠. 민영화를 얘기하고 또 뭘 하나 더 얘기할까요? 규제 철폐. 우리가 돈벌이하고 우리의 소유권을 마음대로 행사하는 거를 방해하지 마라. 바로 이 생산의 사회적 성격과 생산력이 새로운 생산력이 발전할수록 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성격을 띠게 되는데, 이것이 요구로 어떻게 나오게 되면 경제민주화의 요구로 나오게 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낡은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를 틀어지고서는 자신의 이득을 지키기 위해서 민영화와 규제 철폐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전 세계가 이 두 가지 이데올로기로 충돌하고 있어요. 맞아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막스가 얘기한 새로운 생산력과 낡은 생산관계의 모순관계죠.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결국에 이 봉건 사회가 자본주의로 사회로 이행을 하게 될 때, 새로운 생산력과 낡은 생산관계 사이에 투쟁을 했을 때 누가 이겼습니까? 결국에는 새로운 것이 이겼잖아요. 네. 그래서 막스는 이 두 가지의 대립, 생산의 사회적 성격과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가 모순과 갈등을 일으키게 되면 종국에는 새로운 생산력을 대변하는 세력들이 이기게 되고, 그럼 그 사람들은 낡은 생산 관계는 자신의 생산력을 증가시키는데 도움이 안 되니까 이제 새로운 생산 관계를 사회에 도입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생산의 성격이 사회적 성격이 강화됐으니까, 그럼 생산 수단의 소유권도 한 개인이 소유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소유하게 되는 것. 국유기업이라든지 아니면 협동조합적 기업이라든지, 미디어도 이렇게 협동조합적 미디어가 된다든지, 이렇게 어떻게 되는 거죠? 소유권 자체가 공동적으로 소유하는 사회로 이행하지 않겠느냐, 그 생산의 사회적 성격에 맞게. 이것이 바로 막스가 얘기한 뭡니까?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사회로 이행할 것이라고 본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1880년대에 막스가 벌써 이 얘기를 한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사실 그리고 나서 사회주의 혁명이 있긴 했죠. 네. 근데 아시겠지만 이제 현실의 어떤 실험 속에서 한 번은 실패를 한 거예요.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본주의가 뭐 역사의 종말이다. 프란시스 후쿠야마 같은 사람은 그런 얘기를 당당하게 했는데 아시겠지만 지금 전 세계가 다시 이 두 가지의 세계관이 부딪히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실 막스가 이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이 가장 극도로 표현되는 시기가 언제라고 얘기를 했냐면 공황 시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이 우리가 이제 세계 대공황 시기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사실 그 생산력이 계속 늘어나서 우리는 수많은 물자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는 이 물건들이 팔리지 않으면 다 부질없는 것이 되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이 공황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생산의 무정부성이 필연적으로 과잉 생산을 낳고 이것이 파괴적인 공황을 일으킨다. 생산의 무정부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에 기반을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개별 자본가들이 자신이 이윤을 많이 낼 것 같은 데다가 그냥 막 몰빵을 한단 말이야. 이 사회적인 통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생산력은 발전해서 물건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으나 이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에서는 그걸 소비자가 사줘야지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수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소유한다든지 배급을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원래 이제 막스가 얘기한 대로라면은 이 새로운 생산력에 맞게 이거를 막스는 뭐라고 얘기하면 아이가 자라서 몸이 커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생산력이 증가한 거는. 사람이 몸이 커지면은 옷이 안 맞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새로운 더 큰 옷을 입어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건 그거예요. 물건을 만들어 놨는데 그 물건이 안 팔리면 물건을 폐기해 버리잖아요. 쌀을 많이 생산했는데 쌀이 안 팔린다고 해서 그거를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버려요. 네, 버린단 맞아요. 말이에요. 막스는 그걸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짜란 살을 잘라낸다고. 몸은 컸는데 우짜란 살을 잘라내고 다시 옛날 옷을 그대로 입는 거예요. 그 낡은 옷은 바로 막스가 얘기한 낡은 생산 관계를 얘기하는 거고. 사실 우리 생산력이 이 정도 발전을 했으면 그거에 맞는 새로운 옷을 입어야지 맞을 텐데 공황의 시기에는 어떻게 한다? 그 자본주의 어떤 기득권층이 그 힘을 그대로 잡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것을 좀 더 공동체적이고 새로운 생산관계를 도입하는 게 아니라 정리해고를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다 피를 흘려가면서 다시 낡은 생산관계에 맞춘다는 걸 막스가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막스는 이런 자본주의의 모순이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이 가장 극명하게 표현되는 시기가 바로 공황의 시기다. 그리고 지금 이런 사회의 갈등이 더 커지는 이유도 바로 그 공황 시기이기 때문에 이 공공성과 이 규제 철폐 이 두 가지가 맞붙고 있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그 모순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이 더 첨예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막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이 자본주의 사회는 이 새로운 사회적 생산 성격에 맞는 새로운 생산관계, 공산주의적, 공동체적 생산관계로 바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아까 제가 부정의 부정 법칙을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세 가지 법칙에서. 그러니까 부정의 부정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변화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같은 곳을 계속 순환하는 것 같지만 조금씩 전진하면서 나선형을 이룬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네. 가만히 보면은 막스는 그 사회의 변화 발전에서 아주 예전에 원시 공동체 사회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그것이 노예제 사회를 거치고 봉건 사회를 거쳤다가 자본주의 사회를 거치고 다시 공산주의 사회로 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공산주의가 있었잖아요. 원시 공산주의 사회. 네. 그리고 다시 또 공산주의 사회로 간다고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은 같은 곳을 도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부정의 부정 법칙에 의해서 더 높은 단계, 나선형이지만 똑같은 곳을 도는 게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공산주의. 예전의 공산주의는 생산력 수준이 너무 낮아서 나눠 먹지 않으면 다 같이 죽는 상태의 공산주의였지만 지금 얘기하는 그 막스가 얘기했던 공산주의는 뭐냐면은
인류가 더 높은 생산력 수준, 자본주의를 거치면서 생산력이 더 높아져서 결국에는 정말 모두가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어떤 물질적 조건을 만든 높은 수준의 공산주의 사회. 좀 더 많은 사람이 생계를 위한 노동에서 벗어나서 자아 실현을 위한 노동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필요 노동, 자기의 생계를 위한 노동을 최소화되고 좀 더 다양한 이런 방송을 할 사람은 뭐 지역 방송을 막 자기가 뿌려서 한다든지, 낚시를 하고 싶은 사람은 낚시를 만들고, 이런 것이 가능해진 어떤 좀 더 높은 단계의 사회로 갈 것이다라고 본 게 이게 부정의 부정 법칙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막스는 그런 세계관으로 역사 발전의 과정을 이제 본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막스의 예측이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게, 이제 아직 역사는 자본주의 사회이고 그 모순과 갈등이 첨예한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의 힘이 아직은 이제 센 상황인 거죠. 하지만 저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점점 우리 사회가 변화 발전하는 과정에 있다고 보고 있어요. 성장하고 있고.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예전 같으면 이런 얘기를 했으면 잡혀갔어요. 남산에 가서 피똥 싸게 얻어 터지고 2대 더 맞았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뭐 제 방송을 막 2만 명이 다운받아서 듣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요? 막스가 했던 얘기들이 좀 더 집중하게 되고, 물론 막스가 했던 얘기들을 현실에서 실현하려고 했다가 몇 가지 오류들을 범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었죠. 하지만 한 번 잘못된 길을 갔다고 해서 우리가 진보를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예. 그 오류를 수정하고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공동체성을 살릴 수 있는 또 올바른 방향을 잡아서 더 많이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시도를.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 지금 상태가 역사의 종착점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우울해요. 희망이 없는 거잖아요. 희망이 없는 거죠. 무희정 아나운서도 지금 이 상태로 끝까지 살다가 가신다면 조금 우울하실 거 아닙니까? 전 나쁘진 않아요. 방송이 지금 하시는 게 너무 좋으니까. 네. 사실 저는 나쁘진 않아요. 예. 밥 새끼 꼬박꼬박 먹고, 뭐, 책이 조금만 더 나갔으면 싶은 것도 있는데, 아무튼 저는 그래서 낙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떤 막스의 과학적인 역사 발전론을 같이 나눌 수 있게 되고. 근데 이게요, 저희가 지금 이제 마르크스라는 어떤 철학자의 입을 빌려서 그 사람의 생각을 얘기하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건데, 일상생활 속에서 사실은 우리는 이미 이 부분을 경험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장 간단하게, 내가 사랑을 하기 전에 나와 설사 어떤 사람을 만나서 사랑을 해서 헤어졌어요. 그래서 또다시 혼자로 돌아왔어도 그 전에 나와 그 사랑을 하고 난 후에 나는 굉장히 사랑에 대해서는 달라져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똑같이 사랑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다는 거죠. 더불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다시 일어나면 안 돼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그 참사가 일어나기 전과 같은 상황이 되더라도 무언가 진일보해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진일보 시키기 위해서 지금 무언가 행동을 시작했다는 거죠. 예. 사실 예전 같으면 이런 협동조합 방송국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러니까요. 방송에 있어서도 사실은 진일보한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은 진짜 솔직히 저요, 이런 방송은 뭐 지상파나 이런 데서 하면 방송사고예요. 바로 아웃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임승수 선생님이 사실 국민 라디오에서 처음 저와 함께 방송을 하시다가 중간에 잠깐 지상파를 출연을 하셨다가 얘기할게, EBS. 바로 잘렸어요, 여러분. 에? 이거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되겠다. 이거는 그쪽이 미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선생님이 한마디 하셨죠. 여기서 쫓아내기 전까지 절대 못 나가겠어요. 제가 이렇게. 직접, 예전에 아무것도 모르고 처음 국민 TV랑 같이 할 때랑 한번 쓴맛을 보고 할 때랑 제가 성장했어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무희정 아나운서께서 소위 말하는 주류 방송국에서 일을 하실 때 하셨던 얘기들이 사실은 저는 속까지 확 와닿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그때 무희정 아나운서께서 했던 얘기들이 그런 깊은 맥락과 그런 경험 속에서 나온 얘기구나. 나는 이제 살짝 한번 맛봤는데도 이거 참 개같네.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제가 왜 이곳을 꿈의 방송사라고 얘기하는지 확실히 아시겠죠? 제가 이제 알겠어요. 사람은 경험해봐야 아는 거더라고요. 매도 한번 맞아봐야 얼마나 아픈지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선생님도 그 부분에서 발전을 하신 거예요.
예, 지금. 제가 성장을 예. 했습니다, 사실. 이제 문희정 아나운서 얘기를 앞으로 더 열심히 잘 들으려고, 잘 들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와, 2만 명이 듣는 것이 아니라 저 같은 3G로 듣는 사람 합치면 그 3배로 보시면 됩니다. 하시면서. 아, 정말인가요? 황영삼 불개미님께서.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주변에 한 명씩만 좀 더 추천해 주시고요. 그, 필생의 역작 원숭이도 얘는 마르크스 철학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아유, 애들이 울고 있어요, 여러분. 네. 예. 아, 우리 워렌 버피 67조님께서 국민TV가 참 좋은 방송이다. 꿈의 방송국호 하셨는데, 사실은요, 많은 분들이 우리 손으로 만든 방송사라서 참 좋다라고는 생각을 하셨습니다만, 이번에 수많은 언론들이 기레기, 예. 들을 양상해내고 정말 쓰레기 언론인 걸 그렇죠. 보여주는 그 상황에서 국민 TV가 있어서 역할이 막중해지셨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유물론 배우셨잖아요. 그렇게 국민 TV가 좋으면 물질로 보여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CMS 좀 빨리 전환하자고요, 우리. 맞습니다. 자, 여러분 네? 지금 저도 네. 지금 전환 안 했어요. 자꾸 깜빡깜빡 하는데 저도 혼나야 돼요, 사실은. 맞습니다. 여러분 홈페이지 들어오셔가지고 대문에 물질로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유물론자 아닙니까, 우리는 여러분? 예? 선생님 예. 고맙습니다. 잘했죠? 예, 잘하셨어요. 자, 임승수의 좌변기 저희는 또 다음 주 금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